형부가 죽었을 때 나는 슬프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제 언니도 좀 편해지겠구나. 형부는 60대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직장암 진단을 받은 지 겨우 석 달 만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의 죽음은 안타까움도 슬픔도 없는 그저 조용한 사건이었다. 형부를 처음 본 건 내가 여고생이던 시절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상은 딱 하나였다. 곰처럼 둔한 몸에 뱀 같은 눈. 무섭고 불편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나뿐 아니라 내 딸조차 형부를 싫어했다. 이모부는 유령회사 사장 같다고 보험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했다. 언니 집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가능한 형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시간 계산을 해야 했다. 형부는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였다. 사실 그 집의 아들들까지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형부를 쏙 빼닮았으니까.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누군가의 등을 기대 살아가던 사람들. 형부의 죽음은 그가 살아온 방식의 마지막 페이지 같았다. 그는 마지막에야 재산을 남겼고 언니에게 생활비도 주고 자식들 사업자금도 조금은 챙겨줬다. 마치 이제야 조금은 인간다워진 사람처럼. 하지만 언니는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대해 원망도 찬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조용히 살아왔고 지금도 그 표정 그대로 49제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언니가 조용히 내민 한 장의 종이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 집안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언니가 평생 단 한 번도 흔들지 않았던 그 무표정 속에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다. 언니는 감정이라는 걸 잊고 산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재혼한 뒤 언니는 사실상 남의 자식처럼 여겨졌다. 나는 친부 밑에서 태어났지만 언니는 어머니의 첫 결혼에서 낳은 딸이었다. 그 차이는 언니의 삶 전체를 결정지었다. 11살 차이 나는 언니는 국민학교 졸업 후 식모살이를 시작했고 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학원도 다니며 컸다. 가끔 언니가 시골집에 내려와 나를 업어줄 때 나는 그저 좋았다. 하지만 정작 언니는 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를 하던 손으로 나를 업었고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번 푼돈을 내게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다. 그런 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 했던 건 맞선이었다. 동네에서 중매로 만난 남자, 지금의 형부였다. 처음엔 그저 사람 좋은 인상이었겠지만 결혼 후 언니의 삶은 더 고단해졌다. 형부는 수시로 직장을 옮겼고 사업을 하겠다며 가정에 소홀했다. 수입보다 허세가 앞섰고 언니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건넨 적도 드물었다. 아이 둘이 태어나자 언니는 육아와 생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 형부는 여전히 사업이다, 투잡이다 하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도박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도 있었고 바람을 피워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때도 있었다. 그럴 때조차 언니는 묵묵히 참았다. 혼자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청소 일을 하며 버텼다. 형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둘은 그런 언니의 삶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부모 탓으로 돌렸다. 공부를 못한 건 엄마가 잘 못 가르쳐서, 대학을 못 간 건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다 군대 다녀온 뒤에는 사업한다며 또다시 언니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 장남은 수입 물품을 팔겠다고 자본금 3억 넘게 날렸고 차 남은 음식점을 차렸다가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문을 닫았다. 주식, 코인, 부동산 중개업, 시도는 많았지만 성실함은 없었다.
그때마다 언니는 자신의 패물까지 팔아 자식들을 도왔다. 자식들 앞에선 꾸짖지도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부가 사람다운 가장이 되었다. 땅값이 올라 빚을 모두 갚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가족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곧 암이 찾아왔고 모든 걸 마무리하지 못한 채 형부는 세상을 떠났다. 형부의 유언장을 받고 언니는 말이 없었다. 단지 조용히 무표정하게 내게 보여줄 뿐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 유언장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다. 단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남겼다는 문장만이 내 뇌리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그 뒤의 이야기였다. 언니는 왜 형부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려 했을까? 아니, 정말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려는 걸까? 그 질문에 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2억 원 기부하려 해. 언니의 말은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기부하겠다는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게감이 컸다. 언니의 무표정은 여전했지만 그 말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가 자식들을 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피를 나눈 자식인데. 하지만 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다. 나 이제 좀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말을 잃었다. 살고 싶다. 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언니는 언제나 참고 일하고 묵묵히 살아왔다. 살고 싶다는 말은 어쩌면 언니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단 하나의 고백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아이들이잖아. 태일이도 태곤이도 언니 자식들이야.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애들은 내게 한 번도 자식 같았던 적 없어. 돈 달라 할 땐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안 줄 때는 원망하더라. 아버지가 사업 망할 때마다 울면서 숨던 애들. 지들이 망하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슬프기보다는 허탈했다. 그리고 언니의 결심이 왜 그렇게 단단한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려는 거였다. 그게 설령 너무 늦은 시점이라도 말이다. 현자 언니,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냥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네. 한 번도 못 가봤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결심이 섰다. 언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설득이나 충고가 아니라 단순한 휴식과 위로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밤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숙소도 관광지도 음식점도 다 알아봤다. 이제는 내가 언니의 손을 잡아줄 차례였다. 제주도로 가는 아침, 언니는 마치 이별을 앞둔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비행기가 뜰 때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갈치조림 식당에서 생선을 발라 내게 건네줄 땐 익숙한 그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언니처럼 해볼게. 나는 말했다. 무슨 말이야? 언니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보살피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언니는 말없이 웃었다.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 평생을 무표정으로 살아온 언니의 얼굴에 그렇게 조용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갈등이 끝난 건 아니었다. 언니의 자식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할 테고 주변 사람들도 무자식 상팔자라며 뒷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언니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제주도의 둘째 날, 우리는 정방 폭포를 찾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애찔렀고 폭포수는 그보다도 더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다. 택시 기사님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폭포는 예전에 전쟁 중에 사람들이 처형당하던 장소였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언니의 반응이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 시절을 기억해. 나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언니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그저 그날의 저녁, 언니는 또다시 말없이 고기를 내게 건네며 식사를 이어갔다. 세 번째 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 나란히 누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진짜 그 돈 다 기부할 거야?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응. 내가 어릴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학교에 다니는 거였거든. 나는 못 다녔지만 누군가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어떤 유산보다도, 그 어떤 유익보다도 값진 언니의 결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진짜 알게 되었다. 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어떤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조용히 그녀의 선택 속에 녹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반전이었다. 세상은 언니가 버린 엄마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니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어느새 여행의 마지막 날, 성산 일출봉에 올랐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던 그 장면에서 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것도.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언니는 나에게 하나의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늘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던 사람. 이제는 그 산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려 한다.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이젠 내가 좀 지켜줄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단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언니는 앞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삶은 분명 조용히 울림을 남길 것이라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제주 밤바람을 맞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내가 언니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을까?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언니는 창밖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영순아, 고마워. 난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어.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울컥하고 북받친 감정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부에게서도 자식들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진심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 그게 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서울로 돌아온 후 언니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시장에 나가 제 손으로 장을 보고 근처 공원 산책도 나가고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그리고 그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나 그 학교에 기부하려고. 아이들한테 밥 먹이고 학용품도 사주고 싶어. 내가 못 해본 걸 걔들이 할 수 있게. 나는 잠시 멍해졌다. 언니는 정말로 변했다.
아마도 그녀는 더 단단해졌을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때 기꺼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다. 언니, 고마워. 나도 언니처럼 살아볼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위대한 선택은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묵묵하게 오랜 시간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위해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값진 일입니다. 언니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늘 주는 사람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영웅담보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그녀의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남의 뜻에 휘둘리며 살아온 그녀가 드디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 아닐까요? 그녀의 딸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도 언젠가는 그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겠지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언니처럼 묵묵히 견뎌온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말없이 삶을 지켜온 이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인생의 교훈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